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는 막바지에, 즉 가트 체제 막바지에 이제 이것을 다른 기구로 이제 성격하기 위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트가 1948년 그 만들어지게 이제 그 가트가 브렌트 우즈 협정에 그 협의할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이제 자국에 가가지고 법적인 인격을 갖다가 그 추인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형태로 계속 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왜? 가면 갈수록 무역은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사회는 굉장히 이제 다각화돼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러한 이제 시스템과 규범만으로는 이것을 커버하기는 힘들었고요. 특히 1945년과 1948년 사이에 있었던 대부분의 어떤 교육은 뭐냐면은 공산품이었습니다. 상품이었죠. 그죠? 상품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서비스라는 개념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다루지 못했던 농산품에 대한 것들도 이제 아직 어떤 국제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농산품 부분은 여전히 인간의 먹거리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었던 그런 면이 많았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영역들 또는 이제 새로이 좀 더 한 번 더 다듬어 봐야 될 영역들이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트가 법인격이 없었기 때문에 법인격이 있는 새로운 기구로 성화되는 것이 중요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협정을 하게 되고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새롭게 이제 한 그 상품에 관한 규정 한 15개, 새로이 이제 그 서비스에 관한 규정 이제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그게 자연적 이어가는 거죠. 자, 18배기 분야로 이제 광범위하게 그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는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영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최고 뭐 한 300%의 그 어떤 관세율을 부과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엄청났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브락화한다. 즉 무역을 갖다가 자유로운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뜻이죠. 방해하는 이러한 이제 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락화가 계속되면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됩니다. 그죠? 자유무역은 어떤 세계 경제, 즉 소비자들을 그러니까 윤택하게 해줍니다. 후생을 증가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을 하게 되면요, 수입 가격은 국제 가격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비싼 가격에 있던 상품들은 결론적으로 그 가격대가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생산자는 사실은 어느 정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피해를 보게 되죠.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생산자들도 근본적으로는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그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발전시키고 하면서 항상 그 산업이 영향을 받아서 발전적으로 자꾸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무역은 세계의 어떤 인류의 어떤 그 보편적 후생을 증진시키고요, 인류의 어떤 기술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됐어요. 자, 경기 침체가 불황이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5천 개의 상품을 만들 수 있다 합시다. 그럼 5천 개의 상품. 근데 그 5천 개의 상품을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회사가 마스크 5천만 개를 만들어요. 자, 하루에 5천만 개 만들 수 있는 거. 더 나아가 이 회사는 하루에 한 2억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2억 5천 개의 잉여가 남습니다. 그 2억 2천 개의 잉여를 남는 것을 우리는 다른 나라에 팔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나라에 팔면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너무 비싼 그 관세를 매겨버리면은요, 이 사람은 팔 방법이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만이 쌓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를 한 2,000원에 판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의 미국 사람들은 그 미국이 자기 나라에 있는 마스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마스크에 대해서 3,000원의 어떤 그거를 세금을 매겨버린다. 그러면은 적어도 원가 2,000원에다가 자, 그쪽에 3,000원, 그럼 5,000원에 팔아야 되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걸 갖다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후생이 줄어드는 거죠. 후생이란 것은 경제학적으로 이익이죠. 이득, 베네핏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죠? 베네핏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그 어떤 인류의 어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그렇고요.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뭡니까? 그 방지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보호무역은 그렇게 이제 좋은 것이 아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경기가 침체되면은 생산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사람을 고용을 이제 해고를 시켜야 되겠죠. 해고를 시키면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 이제 할 것이 없으니까 소비를 줄이겠죠. 그럼 소비를 줄이면 결국은 뭡니까? 자기네들이 다시 리사이클 돼 가지고 다시 이제 힘들어지는, 그죠?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이러한 이제 보호무역주의의 블록화, 보호무역주의가 결국 블록화죠.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을 깨기 위해서 다자주의와 그다음에 제국 원칙을 도입을 하자. 다자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그 회원국이 있어요. 가트의 회원국들이 있겠죠. 그 가트의 회원국들이 하나의 룰을 딱 만들면은 천편일률적으로 그 룰이 모든 회원국들에게 딱 적용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무역장벽을 허물고 빨리 세계무역의 어떤 하나의 공통된 프로토콜을 딱 만든다는 거죠. 그죠? 자, 그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최국 대우 원칙이죠. 자, 어떤 국가가 어떤 나라에게 어떤 혜택을 줬다. 그 혜택을 그 나라에게 준 최고의 혜택을 다른 나라에게도 똑같이 주라 이거죠. 똑같이.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외국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나라들, 수출하려고 하는 나라들, 그 수출하는 나라들이 똑같은 경쟁의 레벨에서 합니다. 그래서 경쟁의 공정성입니다. 경쟁의 공정성. 그죠? 경쟁의 공정성. 즉, 외국 기업의 경쟁의 공정성을 위해서 최국 대우 원칙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가트의 원칙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뭐냐면 국내 내국인 대우 원칙이 있습니다. 내국인 대우 원칙이라는 것은 자, 자국에 들어올 때는 최국 대우로서 똑같은 수출 기업에 대해서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거고요. 자국에 들어와서 이 기업들이 자기 나라의 기업들과 경쟁할 때는 이때도 똑같이 어떻게 자기 나라의 기업들과 똑같은 자격과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거죠.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그걸 합니다. 내국민 대우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약소 국가도 마찬가지고죠. 쉽게 이제 가서 수출하고 외화를 벌어올 수 있죠. 그죠? 자, 그런 이제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다자주의라는 것은 관세율 인하를 하자. 수입 할당제 철회 모든 나라 동등하게 딱 적용하는 거죠. 이 회원국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하자. 관세율 인하하자. 관세율을 우리가 뭐 한 30% 돼 있으면 한 10%를 하자. 지금은 10%. 그것도 이제 FTA를 하는 나라들은 면제가 됐죠. 수입 할당제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는 너희 나라에 뭐 생산하냐? 철 생산한다. 그럼 우리나라 철 있다. 그럼 너희들 우리나라에 하는 철은 우리나라 철의 30%만지만 너그만 해라. 20%만 너그만 해라. 뭐 이런 식이죠. 그죠? 자, 수입 할당제는 주로 이제 수출하는 국가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죠. 자, 너희들 수출은 우리 1년에 예를 들어서 철을 쓸 양이 한 700억 톤 된다. 그럼 당신들은 한 100억 톤만 보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 전부 다 처리하자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자.
자, 수입 할당제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입니까? 결국은 보호무역제랑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역이란 것은요, 무역을 하면 뭐가 됩니까?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죠.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나라가 수입을 한다는 것은요, 국제 가격보다 자기네들이 어떤 일정한 상품에 대해서 국내 가격의 물건이 더 높다는 겁니다. 왜? 높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수입을 해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내가 어떤 거를 수출했는데, 물론 기호품 같은 건 좀 틀릴 수는 있지만요, 공산품 같은 걸 수출했는데 그 나라에서 물건이 우리보다 굉장히 싸다면 우리가 먼 데까지 가서 그렇게 노력할 이유가 없죠. 팔리지도 않는데. 그죠? 자, 결국은 수입을 한다는 것은 자국민들, 수입한 나라의 그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요. 결국은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수입을 하면은 국내 소비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물동량이 늘어나는데, 근데 물동량을 제한한다, 수입 할당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수입의 효과, 즉 자유무역 효과가 전혀 효과를 나타내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물동량을 제한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유무역에 반하는 행위가 되니까 그것은 반드시 철회돼야 되는 거죠.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나라가 만들기로는 하나당 50원에 만들어요. 근데 수출할 나라의 물건은 1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수출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갔을 때는 100원짜리 물건과 경쟁을 하면 분명히 이깁니다. 어떨 때? 수입 관세가 적정할 때죠. 근데 수입 관세가, 자, 물건을 50원 만드는데 수입 관세를 100원을 먹여버렸다.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팔 때는 150원에 팔아야 되니까,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100원에 팔아야 되니까 그 나라의 물건이 100원이라도 경쟁력이 없는 거죠. 응?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 수입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트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지 말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가트의 이런 보호무역주의 브로커를 깨는 것,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 수입 할당제를 하는 것, 이러한 이제 자유무역주의 사상 때문에 자유무역이 급진적하게 이제 확장되는 이러한 이제 그 계기가 되는 거죠. 그죠? 계기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트의 성과 및 한계가 있습니다. 자, 가트의 성과 및 한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왜 봐야 된다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로운 통상 체제를 갖추고 있는 WTO는 그 전신이 가트였고요. 자, 가트의 기본적인 골격에다가 가트의 시대에는 대두되지 않았던 서비스업, 지적재산권, 그 다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농산물에 관한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우리가 더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격은 가트의 골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트 체제화의 성과와 그 규범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결국 지금의 WTO 체제화의 규범과 성과를 연구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이 발전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트는 설립 초기에는요, 구조적인 한계를 노출했죠. 그죠? 그럼에도 가트는 상호적인 협력을 기초했습니다. 그 상호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됐던 것이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자유무역을 해야지만이 전 세계가 인류가 후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기술이 발달된다. 이런 게죠. 그죠? 자, 그런 이제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구조적인 한계를 노출했다는 것은 가트의 한계입니다. 자, 가트는요, 어떻게 보면은 전후 복구를 위해서 덜 파괴된 나라가 자기들의 어떤 그 물건을 갖다가 수출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뭐 힘없는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이끄는 그러한 그 리더십에 같이 동참하기는 힘들잖아요. 그게 구조적인 한계성이죠. 그러니까 그 극단적이라는 거죠. 남북이 분명했다는 거죠. 즉, 잘 사는 나라와 잘 못 사는 나라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 원하는 것과 살지 못하는 나라들이 원하는 것의 어떤 요구사항과 수준은 완전히 틀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좁혀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트는 공업 선진국을 위주로 해가지고 구성됐고, 또 그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열악한 위치에 있는
어떤 개발도상국들은 어떻게 거기서 많이 소외된다는 이제 점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한계점으로 계속적으로 그 지적이 돼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트의 어떤 정신 자체는 자유무역을 하자. 자, 그러한 상황에서 그 후진국이었지만 가장 혜택을 본 나라가 대한민국 같은 나라죠. 그죠? 몇 안 되는 나라죠. 후진국으로서 어떤 그 당시 후진국으로서 가트의 그 어떤 혜택을 본 나라. 자유무역의 어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스마트하고요, 머리가. 그 다음에 그 굉장히 부지런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빨리 뭔가를 습득하고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다른 어떤 나라에 못지않게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1948년에 그 가트가 그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고 1995년에 WTO가 설립할 때까지 약 50년 동안 연평균 약 8.2%의 교역량 증가를 가져오는 그러한 성과를 가졌다. 이러한 성과들은 끊임없는 자유무역의 어떤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무역의 어떤 그 무역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있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높이 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선진국이었고 개발도상국은 이제 그 기업 그 개발도상국하고 선진국하고는 일단 생각이 틀립니다. 생각이 틀리죠. 그죠? 자, 개발도상국은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이 피해를 봤죠. 왜? 자기네들은 어떤 경쟁 상품이 없으니까요. 자유무역을 하면 오히려 더 개발도상국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100% 완전한 그 자유무역 이런 것들은 개발도상국은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이야기하지만요. 가트의 기본 원리가 리카르도의 비교 유술입니다. 비교 유술. 자,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경쟁력이 없는 국가라 해서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리카르도의 그 주장입니다. 그죠? 리카르도의 주장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너희들도 엄살만 부린다. 아니다. 너희들의 경쟁력이 없어도 다른 선진국이 너희들 것보다 더 잘해도 선진국은 모든 아이템을 다 만들지 않는다. 자기네들한테 자신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 아이템을 팔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더 많이 사간다. 자, 그런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리카르도의 비교 의식을 합니다. 자, 그런 개념에 입각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서로의 생각의 괴리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후진국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복지라든지 후진국에 대한 어떤 그 교육에 대한 어떤 좀 더 이제 나은 교육을 위한 조건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트는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가트는 고전학파 중에서 리카르도의 비교 위술에 그 근거했습니다. 그 기조가 있습니다. 자, 리카르도의 비교 위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담 스미스는 절대 우위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있습니다. 이 국가는 쌀을 잘 생산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국가는 또 자동차도 잘 만들어요. 또 B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B라는 국가는 자동차도 A라는 국가보다 못 만들고요. 쌀도 이 농업국인데도 불구하고 쌀도 A라는 국가보다 못해요. 자, 둘 다 비교 열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A라는 국가는 둘 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담 이론의 이론에서는 B라는 국가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두 열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모두 다 생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냐? 그러면 A 국가만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카르도가 딱 지켜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아니더라 이거죠. 둘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지만 교육을 하더라. 수출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수출을 하더라. 이때 교육은 수출을 의미합니다. 그죠? 자, 수출을 하더라.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자, 아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농산물을 수출하는 이 국가는 자동차와 농산물을 모두 B라는 국가보다 더 잘하지만 그 중에서 자동차를 더 많이 더 잘 생산하더라. 뭐에 해서? 단위시간당. 자, 여기에서 가정이 있습니다. 단위시간당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 하더라.
자, 그리고는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죠. 자, A라는 국가가 자동차를 단위 시간당, 즉 단위 시간당 한 시간을 투자했을 때, 자동차 10대 만들고 쌀 10가마 만들더라 이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쌀을 포기하고 쌀에 투자할 시간을 자동차에 만들어 갖고 자동차를 20대를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20대를 만들어 가지고 쌀을 사니까 앞전에 교육을 안 할 때는 쌀을 10가마만 만들 수 있는데 자기들이 작업자족 할 때는 쌀을 포기하고 자동차를 20대 만들어 갖고 그 자동차 가격으로 쌀을 사니까 쌀을 15가마나 더 살 수 있더라 이거죠. 5가마를 더 살 수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A라는 국가는 쌀을 포기한다 이 말입니다. 덜 잘함에도 불구하고 쌀을 포기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쌀을 포기하기 때문에 B라는 국가, 즉 쌀도 잘 못 생산하고 자동차도 잘 생산하지 못하는 이 B라는 국가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A라는 국가가 쌀을 포기했기 때문에 쌀을 A라는 국가에 수출을 하더라. 그리고 보니까 B라는 국가가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쌀을 팔아서 자동차를 샀을 때가 자기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자동차를 더 많이 사더라. 이것이 이제 비교 우위설입니다. 즉, 두 개 다 잘 만들지만 그 중에서 더 잘 만드는 것에 집중한다. 더 잘 만드는 것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후진국 너희도 무역할 게 있다. 엄살 떨지 마라. 자, 그러니까 예외라든지 보호주의라든지 보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인정을 잘 안 하려 하겠죠. 그죠? 너희들도 할 거 있는데, 리카르도 봐라, 이거. 자,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경제학적인 논리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가정. 자, 왜 가정을 전제로 하느냐? 경제학이라는 것은 사회과학이고요.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무수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무수한 변수들을 자기 이론을 주장할 때 그 모든 변수들을 다 넣어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수들의 조건을 걸고 가정을 겁니다. 없다고 했을 때, 자, 다른 것들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을 때라는 가정을 겁니다. 왜? 그 가정이 없으면 너무나 많은 변수들 때문에 자기 주장이 설명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리카르도의 주장은, 자, 그런 그러니까 그 가정이니까 그 나머지 변수들을 갖다가 생각한다면은, 그죠? 여러 가지 그것이 100% 리카르도의 주장대로 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야기했죠? 그렇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단위 시간당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 단위 시간당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 딱 노동 투입, 다른 거 말고 노동 투입만을 기준으로 한 거죠. 자, 한 단위의 노동 투입.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 미국 사람 한 사람과 예를 들어서 농업국을 베트남이라고 합시다. 베트남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쌀 생산하는데 투입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만드는데 미국인 한 사람과 베트남 사람 한 사람. 그렇지만 여기는 그 한 사람을 하나의 똑같은 단위로 봤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교육 수준과 기술 수준과 여러 가지 능력이 틀려요. 그런 거는 전부 다 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은 똑같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현실 세계와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후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도 있고, 자연적인 것도 있고, 그죠? 자, 보십시다. 농업국에서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동차를 더 많이 살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농업 환경이 1년에 농사를 절반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농용 환경하고 1년 내내 기계를 가지고 지을 수 있는 환경하고는 그거는 완전히 틀린 거죠. 조건 자체가. 자, 그런데 이거 모든 것들을 하나의 단 노동 투입
노동 투입, 노동 단위로만 환산해서 계산하고 그걸 갖다가 비교율을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왜 리카르도의 비교율, 절대우위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이것을 하나의 이론을 받아들이느냐? 그건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론이고, 그 이론 중에 리카르도가 이렇게 했을 때는, 비교우위가 있는 것을 했을 때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자, 우리가 더 우위가 있는 거 해서 팔아서 구입을 했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산다. 자기들이 생산 안 해도 더 많은 걸 산다. 자, 이것은 뭐냐면 교역이 가능하다는, 무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에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론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론으로서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많은 사회과학적인 이론은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한다? 가정을 전제로 한 겁니다. 왜? 사회과학이란 것은요, 사회과학이란 것은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실험을 할 수가 없나요? 자연과학은 실험실에서 연구자가 실험을 해서 실험으로 나온 그 결과를 레포트로 내고 논문을 쓰면 됩니다. 그죠? 작은 챔버를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데, 사회과학은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실험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험의 대가가 엄청나죠.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절반으로 줄였을 때 우리나라 GDP가 어떻게 되느냐 보자 라는 것이 가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연구자가 한국은행의 통화량을 1년에 100조 원을 찍는 걸 50조 원을 찍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권력자겠죠. 대통령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도 절반을 찍어가지고 만약에 GDP가 옹창 내려앉았다. 그럼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리고 그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함부로 시험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항상 어떤 거?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은 항상 가정이고요. 그래서 그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에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버리면은 그건 좀 괴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어프로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가트는, 그죠? 가트는 너무 이런 것들, 이론적인 것을 현실 세계에 집어넣었고, 그러다 보니까 리카르도의 모양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후진국들, 개발도상국들에 관한 고려가 적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한계점으로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계점하고 성과를 했죠. 자,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인 구조적인 차이를 무시했다는 거죠. 자, 그 무시했다. 자, 고전학부의 자유무역자의 차이가 비차별주의라는 것은 똑같이 하자.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후진국도 무역할 수 있다 이거죠. 후진국도 무역할 수 있다. 똑같이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전제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래 되니까 이제 개발도상국은 계속 가트 체제 하에서는 어떻게 소외가 되는 거예요. 소외가 저것들은 저것들 잘 사는 것들끼리만 전부 다 하고 우리한테 적용되는 건 거의 없구나. 이렇게 소외 열 받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제 IMF도 그랬고요. 이제 IMF도 마찬가지죠. IMF도 이제 국가의 이제 IMF도 결국 선진국 간에 자기네들의 어떤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하나의 국제은행 아닙니까? IMF 별거 아닙니다. 국제은행, 돈 빌려주는, 뭔가 이렇게 밸런스가 깨져갖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바로 IMF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데 전부 다 이제 선진국 위주로 나가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래, 그거 하자. 우리 이런 것도 좀 개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못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서 뒤에 어떤 것이 나옵니까? 이제 WTO 체제가 이제 출범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트와 WTO 체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10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0년간 무역량을 할당했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존중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아까 이야기한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는 거죠. 왜? 자국에 가가지고 인준을 안 받아왔기 때문에 그냥 협정에 불과했다. 불과했다는 건 좀 그렇고요. 이제
물론 여기 구속력이 있는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서로가 의회가 이제 그걸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구속력이 없는 것들이 많았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violation 하는 경우, 이제 깨뜨린 경우에, 위반한 경우에 무조건 제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일부 부분엔 제재를 할 수 있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이 기구 자체가 어떤 정식화된 법인격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제 그걸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이 바로 WTO 체제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하나의 큰 이제 하나의 그 한계로서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빨간 거. 이걸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죠?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우리가 나가고 들어가고 가맹 탈퇴 강하게 제재했고요. 그 다음에 체국 대회, 아까 했죠. 관세나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은 법적 구속력 이제 좀 강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 것들이죠. 나머지 것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붕붕 소리죠. 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잘 외워놓으세요. 자, 다음에는 이제 관세, 법적 구속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량 금지 하는 거, 수량 금지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수량 금지.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수량 금지. 그다음에 그 무역 확대. 그다음에 개동 문제 등.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가맹점들이 가맹 국가들에게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력이 없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행 의무가 법적 구속력이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협정으로서 조건 불충분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국제 협정 조건이 불충분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 회원국들이 가가지고 국회 비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요즘 FTA 하잖아요. FTA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표들만 해가지고 한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대표들이 협상해가지고 그걸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의 의회에 비준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지 마침내 법적인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협정을 이제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잠정적으로 국제 협정으로서의 어떤 조건들을 그죠? 그 수준이 좀 못 미쳤다. 근데 협정으로서만 넘쳤지 법적 구속력은 이제 없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기구적인 성격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죠? 국제기구적인 성격이 이제 그거 했다. 자, 그래서 IMF하고 우리가 그때 브렌튼 우즈 협정이 1944년에 미국의 브렌튼 우즈에서는 협정이 IMF하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IMF 그 다음에 어떤 거? 그 다음에 가트 그 다음에 IBRD 있었죠. 그렇지만 IMF는 법적 성격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가트는 이제 그런 성격을 이제 갖지 못하게 되겠죠. 그죠? 법적 성격을 그리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자간 무역 협상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자간 무역 협상과 관세 양을한 것을 한번 봅시다.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는 무역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텔립. 자, 무역 장벽, 관세를 부과를 시켜버리면은 관세를 높이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관세를 높이 올려버리면은 자국에서 아무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만들어도 수출을 했을 때 한 나라를 넘으면서 관세가 부여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경쟁이 떨어지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쿼터제죠. 할당제죠. 자, 우리나라에 너희들 1년에 몇 톤만 수출해. 할당제죠. 대표적인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 할당제, 업할당제 같은 거죠. 업할당제. 가서 고기 잡는데 돈 내고, 자, 한 배에 1억, 2억. 그 다음에 잡는 것도 한 500kg만 잡아가. 그럼 500kg 넘으면은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것도 쿼터제죠. 자, 우리가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역의 혜택이 뭡니까? 무역 혜택. 자, 무역이 되면은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경제학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죠. 공급량이 늘어나면 그 공급량의 혜택을 소비자가 받게 되고 그걸 우리가 소비자 잉여랍니다. 소비자가 받게 되는 그 잉여, 그것을 받음으로써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국제 가격으로서 받게 되고요. 국내 가격도 하락이 하는 거죠. 자, 국내는 그러면
자, 순간적으로는 공급업자는 손해를 보게 되고 공급량이 줄어들지만은 공급업자의 본성은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자 역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낮은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기술 발전이 자연적 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인류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유무역의 어떤 이점입니다. 근데 쿼터제라든지 관세라 하면 이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거죠. 그죠?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러한 후생을, 인류의 후생을 추구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정이 이제 그거다. 자, 보조금이 좀, 서브사이드입니다. 보조금이 뭡니까? 보조금이란 것이 그런 겁니다. 자국의 열악한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으로서 보조해 줍니다. 자, 공정한 페어 트레이딩, 공정한 겁니다. 자, 보조금. 자, 어떤 자기 나라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기업이 있습니다. 비실비실합니다. 자, 이 나라는 비실비실하고 생산 효율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다른 나라의 절반을 만들고 가격도 높습니다. 자, 이런 나라가 물건을 만들면 경쟁이 안 되죠. 그냥 도태됩니다. 자, 시장 경제에서는 자연스럽게 도태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막 피땀을 흘리는 이런 기업들이 봤을 때는 저런 나라들이 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뺏어가 버리냐? 왜? 자기 노력이 아닌 국가의 어떤 보조금으로서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나라는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원가를 낮춰주는 거죠.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원가를 낮춰주면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자, 그럼 그걸 다 그거냐면 손실이 됩니다. 왜? 그 국가의 손실이죠. 왜? 그 나라의 국가의 손실이 됩니다. 자, 국가의 어떤 실질적인 실질 이득이란 것은요. 자, 소비자가 가지는 혜택, 그다음에 생산자가 가지는 혜택에다가 그다음에 국가가 그것을 그러한 거래에 대한 어떤 세금으로서 가지는 그 혜택, 이 세 개가 모여 가지고 전체적인 그게 되는데, 이게 소비자 생산자가 이걸 갖다 혜택을 받았더라도 그걸 갖다 세금으로 다 그냥 없애버리니까 결국은 그 나라가 자, 그래서 이제 보조금 규정이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조금도 이제 안 되는 거죠. 불공정한 행위죠. 그죠? 입장에서 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국영무역 같은 경우는요. 국영무역은 어떤 걸 국영무역이라 합니까, 여러분들? 국가가 공사 같은 데서 무역을 하는 스테이트 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럼 국가가 하니까 뭐 어떻습니까? 국가 세금으로 하고 막 이러니까 좀 적자 봐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개인 사기업이 아니니까요. 망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덤핑 가격으로 들어오고 이거 아니다 이거죠. 그죠? 이런 거 하면은 건전하게 공정하게 경쟁하는 그런 기업들을 왜곡시킨다. 시장을 왜곡시킨다.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장벽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자, 빨리빨리 이렇게 절차가 오면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느릿느릿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관세율을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틀리게 부과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딜레이를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서류를 다시 반려를 시킨다든가, 이런 조건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면은 적시에 그 물건이 그 안쪽으로 수입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겨울에 이제 점퍼를 갖다가 수출할 거라고 했는데 겨울 기간이 다 갈 정도로 이제 세관에 방치시켜 가지고 시간을 다 잡아먹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름철에 밖에 냉동 컨테이너에다가 음식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빨리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안에 것이 다 상할 때까지 그냥 놔둔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올바른 페어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무역 장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그거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양화입니다. 자, 관세 이제 요것은 아까 이제 그래서 관세 양화 무역 협상을 할 때, 자, 그러면 어떻게 같은 체제에서는 자, 관세는 점차적으로 인하합시다. 점차적으로 줄여갑시다. 쿼터는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쿼터란 것은 무역을 그냥 그대로
금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전면적인 금지랑 마찬가지야. 그건 안 된다. 그것도 해서 관세 행정은 이것도 좀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좀 불합리성을 좀 제거를 하자라는 것이 이제 가트의 어떤 당사자 협의회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국영무역 같은 이런 부분들도 그죠? 이것도 이제 개선해야 될 이제 그런 이제 점들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트에서 관세 양흡표는 그죠? 그러니까 tariff schedule입니다. tariff schedule. 가트의 중심이다. 그럼 관세 양흡표가 뭐냐? 자, 어떤 나라 서로 양국 간에 자, 관세를 내가 당신 나라에 어떤 것을 수출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당신 나라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경쟁을 제대로 하려면은 관세를 요 정도만 좀 부과를 시켜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만든 이제 표입니다. 상대도 그러면 그걸 가져오겠죠. 이제 그걸 갖고 서로 타협하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관세 양압표.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관세율을 낮춰달라는 거죠. 그죠? 관세율을 낮춰달라. 그것을 이제 tariff schedule 하는데요. 중심 규정은 관세 양압표다, 그죠? 그것은 이제 중심이다. 그래서 관세 양압표는 관세 수준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자라는 이제 일종의 약정입니다. 약정. 관세 양압표는. 자, 그 이상 부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 이상 부과해서는 말자. 자, 그래서 이제, 예외로는요,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우리 소위 하는 세이프가드죠. 이 세이프가드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예, 왜냐? 갑자기 들어와서 그 산업을 뭐 그냥 얼토당토하는 가격으로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점유해버리고 한 1년, 2년 해버리면 자기 나라 사람이 완전히 크랍스 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망해버린단 말이죠. 이런 건 방지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딱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한해서 수입을 금지해도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도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약소한 국가들.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트 체제에서는 무차별이 원칙이었죠. 저 봐, 그 누구야, 리카도 이야기 들어봐. 리카도 이야기는 경쟁력이 없는 국가도 수출할 수 있어. 왜? 경쟁력이 아무리 있는 국가도 다 만들지 않기 때문이야. 그 자기네들 만드는 것 중에서 더 잘 만드는 걸 만들어.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그보다 더 못하지만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어. 그래서 의무조항 같은 거 아니야. 똑같이 적용해야 돼. 그래서지만 가트에서는 이제 그런 불합리에 대한 굉장한 이제 저항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면제해 줄 만한 하다면 면제해 준다. 그죠? 그다음에 양어 철회. 자, 어떤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는 우리하고 협정을 철회했는데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 뭐 가트에 들었다고 해서 이걸 계속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저 나라에서도 상대국에서도 양어를 철회했으면은 또 당신네들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상호주의를 이제 인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주의적인 거는 이제 철폐합시다. 그거는 철폐합시다. 자, 보호주의는 철폐하다. 자, 그래서 이제 가트는 주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자유무역을 실천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인하에 초점을 뒀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비관세들, 그러니까 비관세, 관세 이외에 관세와 같은 효과를 내는 비관세 장벽들이 있죠, 그죠? 아까 이야기하는 쌍계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세이프가드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도 우리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죠? 그런 것들도 관세가 똑같은 효과를 낸다, 그죠? 비관세지만 과관세가 아니라 비관세입니다. 비관세지만 관세와 같은 효과들을 내기 때문에 이것들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취지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1963년부터 67년까지 케네디 라운드를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쭉 꺼냅니다. 비관세 장벽, 시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쿄 라운드에 1973년, 76년, 79년, 그치? 79년 도쿄 라운드 때 비관세 장벽을 위한 해체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63년, 67년 되는 이야기가 꺼내고요. 동경 라운드 때 오면서 비관세 장벽 철회를 위한 이제 협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보호무역주의를 철폐하라. 이것이 이제 결국은 뭐냐면 가트 체제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죠? 자, 결국 뭐냐? 이제 관세, 이 비관세 장벽 이런 것을 이제 이행하는 체제로 강제력을 갖기 때문에
강제력을 갖기 때문에 이제 이행 체제로 이제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트 체제의 가장 그 핵심이라고 WTO 체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양한 무역 협상의 주요 내용은 비관세 장벽이다. 보조금, 기술 장벽, 수출 허가 절차, 정보 구매 제한, 그죠? 관세 평가, 반덤핑 절차, 관세의 수입을 방해하는 조치를 우리가 비관세 정박, 기술 장벽. 기술 장벽이란 건 뭐냐? 보조금은 국가에서 자기 나라 산업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 자, 오게는 해요. 근데 자기 나라 보조금에 값을 싸게 하니까 들어와 본들 팔립니까? 수입품이 안 팔리죠. 국내 가격이 보조금을 줘가지고 손해보는 부분 보조금을 주더라도 가격을 낮춰버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술 장벽. 우리나라에는 너희 나라 수준의 기술로 만든 거는 수입이 안 돼. 선진국, 그러면서 후진국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입 됩니까? 수출 됩니까? 안 되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비관세 기술 장벽도 적당히 해라. 너무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만 팔 수 있지, 나머지 국가들이 너희들이 팔 수 있냐? 팔 수 없다. 수출 허가 절차도 억수로 복잡해하고 서류만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말이야. 자, 그거 가져오면 되고, 뭐 안 가져오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수출 됩니까?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부 구매를 제한합니다. 자, 우리가 정부 구매라는 것이요, 프로큐어먼트입니다. 자, 정부에서 뭡니까? 조달하는 거죠. 조달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GDP의 약 15%가 정부 조달입니다. 정부에서 구입하는 게 많죠. 학교에 부품 들어가는 거, 공무원들 뭐 하는 거,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는 거. 이거를 보통 정부들이 어떻게 하면 제한을 주는 거죠. 자, 외국 기업들은 좀 까다롭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큰 마켓인데, 우리가 자유무역을 한다면 그것도, 또 외국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공급할 수 있어야지. 그걸 왜 하냐. 관세평가도, 관세도 뭐 내가 10%인 줄 알고 수입했는데, 세관에 물건 다 갖다 놓고 수출품 갖다 놨는데 30%다. 이렇게 보면 완전히 뭐 뒤로 넘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반덤핑 절차죠. 봐가지고, 이거 뭐 왜 이래? 이거 너희 나라보다 우리나라와 싸게 파네? 이런 식의 하는 거죠. 그거 아니다. 이거 싸게 파는 거 아니다 해도 싸게 판다. 무조건 뭐 싸게 파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별 수 있습니까? 기업하는 사람이 무슨 국가기관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나라의 힘이 세면 또 하지만, 또 나라의 힘이 약한 나라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공평한 자유무역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건 일률적으로 탁 이렇게 정해난다. 그걸 이제 우리가 WTO에서도 더 강화되지만, 가트 때에도,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후반부에, 그죠? 후반부에 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비관세 장벽이다. 우리 관세 위에지만, 관세와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 즉, 수입을 방해하는 이런 효과를 우리가 비관세 장벽이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관세는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이 중요성을 알고 제기를 하고 협상도 하고 했지만, 원칙적으로 가트는 관세를 없앰으로써 이제 자유무역을 하는 것에 포커스를 더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서 비관세 장벽은 이제 WTO 때 와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었다.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비관세 장벽은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